미 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최소 3.5%까지 갖다 놓고 싶어 해요. 현재 있는 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수준까지 내리기 위한 작업들은 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방송까지 했었으니까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경기가 다른 게 뭐냐면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8월보다 9월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제 비컷에 나섰던 연준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이제 신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여의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방송까지 했었으니까 요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었던 거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게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 역사상 이런 사례가 되게 찾기 힘든 게 근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지난해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매크로 지표의 가장 중요한 건 물가였거든요. 너무나도 높은 물가였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볼 때도 이 물가를 잡는 과정은 물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이 끌고 내려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결국 물가가 재발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더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전 경험이에요. 저는 그 경험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르게 봤던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끌어내려지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 실업이 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아예 쓸 수가 없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도 한국도 사람이 부족해요. 이게 왜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이게 구조적이라고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지금 힘든 건 맞는데 사람을 자르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힘듦이 다른 게 이게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경기가 다른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땐 내가 아예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쓰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기업들은 그 수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재고 때문에 결국 사람을 또 자르는 게 경기 침체인데 지금은 왜 힘든 거냐면 내가 월급이 없는 게 아니고 직장도 있는데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물가가 비싸서 맥도날드는 몇 년 동안에 가격이 따블이 뛰었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이 있지만 물가가 2배 올랐으면 생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든 거죠. 배춧값 하나 지난번 5,000원 지금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거든요. 요게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소비 형태가 변화가 와요. 그죠? 내가 비쌌으니까 싼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품 좋아진 게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에스테로드 사는 것보다는 중저가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뭔가 미국도 이런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세트 메뉴나 이런 것도 이제 중저가로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현재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물건을 사려는 어떤 돈이 부족한 거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소비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 이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은 계속 올랐는데 월급 오른 거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은 별로 오른 적이 없어요. 일단 IT는 항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로 계속 물건을 만드는데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대로 공장을 옮기면서 계속 물건의 가격들이 안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지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소비 성향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약간 제가 볼 때 우리의 소비 성향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골프를 모든 사람이 다 치는 게 과연 정상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직장 여부를 그러니까 무슨 연봉 이런 걸 막 나하고 전부 다 오마카세를 가는 게 과연 맞는 거였을까? 아 진짜로요? 이런 건 저는 인스타 같은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죠? 사람의 허영만 부딪히고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전 현실적으로 오는 과정인데 문제는 항상 사람은 소비가 위로 상향되기 마련인데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다 보니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침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 발언이 이제 다수 확인되면서 다음 달 B컷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월 B컷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11월 B컷은 뭐 당연히 고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B컷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금리나 사이클이 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2%라는 목표대에 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금리가 지금 있는 금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물가하고 금리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물가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금리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PC 물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2.2%였잖아요.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1에서 1.5% 더하면 그게 정상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2.2에서 1.5를 더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전에 5% 있잖아요. 요건 비정상적인 금리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힘주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금리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금리를 유지했을까? 아시겠지만 물가가 반등할까 봐. 이게 40년 만에 나오는 물가 상승이었고 너무나 끈적끈적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잘못 반등할까 봐 조금 더 제약적으로 시장을 줬던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물가도 일단 2% 왔으니까 요 금리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5가 될 수도 있고 0.25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준이 전도표대로 찍은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미 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최소 3.5%까지 갖다 놓고 싶어 해요. 요즘 지금 4%가 약간 넘었는데 왜? 그래야 금리가 낮아지면서 서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다 서민이실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물가에서 주거비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비중이 큰데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예전에 집 샀던 사람들은 그 우리가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1%로 받았단 말이에요. 2008년도 이후에 그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집을 팔고 다시 살려면 금리가 한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지금 뭐 10년물이 지금 4%니까 거기다 플러스 3, 4% 하면 한 6, 7%에 빌리는 거잖아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 떨어져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지금 집이 너무 안 나와서 안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수준까지 내리기 위한 작업들은 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은 미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장단기 구체 금리가 이제 2년 넘게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서 또 이게 경기 둔화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 지수를 만든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거 이번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분들은 저 교수님의 말씀은 저렇지만 실제 장승들이 볼 때는 요런 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유의미한 시그널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통계에서 그렇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경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장기 금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은행에서 10년 저축을 하느냐 2년 저축을 하느냐 어디가 이자 더 줄까요? 10년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긴축이 너무 강해서 2년물이나 3개월물 금리가 위로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재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금리를 그냥 0.5, 0.75씩 계속 팍팍팍 내려서 제로까지 내리는 게 장단기금 역전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현재 있는 기준금리를 연준이 생각하는 2.9% 정도가 아닌 정말 거의 제로 수준까지 앞으로도 급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유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장단기금 역전과 실업률 그래프를 오버랩해 보세요.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움직여요. 바꿔 얘기하면 현재 장단기금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요인은 실업률이 급증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의 통계를 보아하니 실업률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급하게 오르다라는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예전의 통계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대놓고 이거를 공격을 했어요. 최근에 샤메 법칙이나 장단기 금리 역전과 같은 통계적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경제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칙하고 통계 규칙하고는 갈라라라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요게 지금 어긋나는 걸 봤는데 요걸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롬 파월 의장도 요게 통계적 규칙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서 이 통계적 규칙이 맞지 않으니 꼼꼼하게 우리가 상황을 따져보십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장단금리 역전에 대한 시그널을 만든 분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연준이나 시장이 하는 얘기로 귀담아 듣지 않은 분의 말씀이라고 공격하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 약간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네. 남지 않았는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각각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우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란 분이 되면 지금하고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가 있다라면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부정적이겠죠.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EPS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되게 조금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10%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 딱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일반화시키면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요. 또 하나는 미국은 법적으로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연임.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봐야 4년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4년짜리 대통령만 가지고 뭔가 강하게 베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초기에 추진할 때 지금 얘기했던 공약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외교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불안하면 미국은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중간선거라는 게 있어요.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져서 예를 들어서 상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럼 사실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생각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국한테 60%를 무조건 먹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하고 똑같은 산업을 다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뭐 양말 이런 것까지 다 있다라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없고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후생과 관련해서 그 관세만큼 미국 국민들이 그 모든 어떤 짐을 다 지는 건데 아닐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특정 상품들, 그죠? 뭐 엄청나게 경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면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애둘러서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실제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 의회하고의 역학 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말은 저렇게 세게 있지만 국민적 저항이 커서 그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지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크게 뛰어넘고 연방의 B컷 가능성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즘 환율 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냐면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투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만큼이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경제가 좋고 중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돼서 원화 강세는 긍정적이었고 원화 약세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죠.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국이 돼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환율 효과가 의외로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거를 부정적으로 꼭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 약세가 되면 바꿔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는 거라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투자하는 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외화로 갚을 수 있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전보다 전망하기가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환율의 레벨이 즉 원달러 환율의 레벨은 올라온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 뭐 1,100원, 1,000원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환율은 전망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환율과 관련한 부서들이 전망하는 적은 없어요. 환율은 그때그때 대응인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들도 환율은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거래되는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해서 거의 99%가 투기 거래예요. 당일 거래지 뭔가 우리가 수출로 인한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90% 가까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당일 투기 거래였던 것 같아요. 이사님은 예금, 채권, 뭐 주식, 금,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뭐 만약에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투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는 행위니까 나름대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하실 수 있다라면 능력이 되신다라면 부동산도 좋은 지역은 여전히 괜찮을 수 있죠. 누가 얼마 전에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어떤 분이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 짤 이런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분이 절반이 없어져도 BTS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시죠?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아파트가 아무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좋아하는 아파트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전 들렸어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저희도 그런 게 없으면 가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그 부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강남에 있는 걸 원하세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대구에 살고 있어도 광주에 살고 있어도 강남에 있는 거 아파트 하나 딱 사놓고 그거 전세 놓고 나오면 그 돈이 더 많이 벌어요. 이걸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지만 부동산은 다 되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는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뭔가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좋아졌을 때 공통점이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때인데